저 대학교 1학년 때 병장 월급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40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예 단계적인 모병제를 주장한 건데 이 민주당과 국방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목입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이 모병제 도입 카드를 꺼냈는데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총선용이 아니냐 부정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좀 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병력 제도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정치 체제라든지 외부 위의 강도, 경제 수준, 국민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서 결정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력 제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든지 총선 후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력 공개라든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어떤 위헌 판결과 그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또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논쟁이라든지 수없이 많이 논쟁이 이어왔고요. 특히 요새 우리 사회에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서 군필을 한 사람과 군필을 하지 않은 사람, 여성과 남성, 또 군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돼 왔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어떤 그런 인구 동태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관심 자체는 사회 변혁 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모병제, 이 징병제 지금 저희 나라가 하고 있는 징병제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병제와 징병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일단은 좀 이따 뭐 모병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징병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 징병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징병제는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또 그 이후에 1814년도에 프로이센의 군 구조 개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국가 공동체를 집단으로 방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신속한 소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큽니다. 우선적으로 징집된 인력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0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징적 인력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현역 복무뿐만 아니라 대체 복무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복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형태와 강도, 뭐 기간 등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병력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력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을 때 이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따져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기능 요원 같은 걸 들 수가 있고요. 또 남녀 간의 군필적 가사제도 예를 둘러싸는 어떤 갈등. 방금 말씀드린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크다는 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력과 무기 체계에 의해서 군사력이 유지가 되는데 인력에 대한 징집 인력에 대한 그 보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인력과 무기 체계의 소위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대각이 왜곡됨에 따라서 현대전에 아주 부적합한 노동 집약적인 군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력의 과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시에 인명의 대량 손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단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 징병제의 단점을 통해서 이제 모병제의 장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동안 뭐 모병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안 된 이유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되겠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대량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모병제가 됐을 경우에 일부 주장이 지금과 같은 병력 규모를 똑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 비용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은 모병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측면에서 이 모병제 도입이 현대전에 적합한 군 구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 구조, 인력은 적지만은 군사력으로 정강시킬 수 있는 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오히려 비용 측면만이 강조가 되고 북한이 많은 인력을 가진 대량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상하는 대량군이어야 되지 않냐는 그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모병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비용만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병제, 그러니까 모병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군사력이 더 증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증강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병력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군사력 건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모병제를 도입하느냐, 전민제를 도입하느냐 하는 것 자체는 제도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에 집중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모병제 하려는 이유, 뭐 군병력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징병대의 단점 모두가 뭐 억지로 군대 가야 한다는 점을 이제 보완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해주자,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갈 수 있게 하자. 이게 바로 모병제의 핵심인데. 자, 뭐 교수님 올해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을 하면 이 모병제의 수요가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되게 될까요? 지금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요 인력이 충원될 수 없을 만큼 지원 인력이 적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가요. 네. 지금 부사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사관 인력 중에서도 완전히 장기 소위 그 직업 군인으로서 선발된 데 있어서는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만큼 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요. 또 그 보수도 상대적으로 그들의 노고에 대한 그 보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유인책으로서는 좀 더 많은 보수를 주면 좀 더 많은 인력이 오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수 측면에서는 그런 인력의 유인책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떠냐를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은 사실은 남녀의 그 보수 측면에서의 차별이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어떤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군에 대한 이미지의 어떤 전달 체계, 대국민 전달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인력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군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원 인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병사를 한 40만 명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 39만 명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39만 명, 40만 명을 전부 다 모병제로 이렇게 충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모병제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사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군의 이미지와 또 군복무의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크게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병제라면 대가가 주어져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사실 이렇게 2년 동안 군복무하는 게 어떤 사회생활과 또 연계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이라던가 뭐 그 밖에 어떤 혜택들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또 군대를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생각도 늘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만약에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보완 방안 뭐가 있을까요? 군이 군대 생활 지금 모병제라는 거는 직업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직업한다는 거는 그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진병자에서 일단 병사 생활을 상정하면 안 되고, 네. 모병군에 의해서 군대 생활을 한다는 거는
직업군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그야말로 그 하나의 집단으로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그 직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 자체를 너무나 지금 그 징병에 의한 병사의 어떤 생활을 상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보다는 좀 더 직업 군인으로서의 전문화된 인력으로서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인력으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커다란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고 이 지금 비용면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인력을 우리가 지금 그 유지를 지금 병사를 한 40만 명을 하고 있는데 한 3조 2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관이 한 1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6조 한 1천억이 들어요. 근데 병사 40만 명에 3조 2천억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은 이 병사의 규모 자체를 지금 4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냐 20만 명이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에 따라서 경제적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병사를 40만 명에서 지금 향후에 30만 명으로 줄여서 전체 우리 이 병력 규모로 50만 명으로 한다고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모병제가 된다면은 병사가 4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여진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모병으로 충원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인구 동태적인 면에서도 할 수도 없고 비용 면에서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따라서 병사의 숫자를 한 10만에서 15만 유지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 3조 2천억이 들고 있는데 이 3조 2천억에서 다소 약간의 금액만 더한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혹시 군사력의 어떤 측면에서 전투력이 손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모병제의 취지답게 현대전에 적합한 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 건설, 다시 말해서 방위력 개선을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목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